김포공항 출국 게이트. 1987년 10월에 쌀쌀한 새벽 공기가 터미널을 감쌌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든 채 뒤를 돌아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박민철 34세. 손에 쥔 것은 가방 하나와 희망 하나뿐이었습니다. 자기야, 꼭 성공해서 우리 불러줘요. 아내 순자의 마지막 당부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살배기 아들 준호와 갓 태어난 딸 미영이를 고국에 남겨둔 채 그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품에 꼭 껴안고 간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전화번호부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철의 고등학교 동창 이정호가 LA에서 건설업을 하며 번 돈으로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투자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오직 민철뿐이었습니다. LA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터미널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내린 민철의 첫 감정은 막막함이었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조차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에게 아메리카는 너무도 거대하고 차가운 벽 같았습니다. 홀로 My name is 박민철. I am. 입국 심사대에서 더듬거리며 말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창한 말솜씨로 고객들을 설득하던 영업부장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간단한 인사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우의 도움으로 올림픽대로 근처 코리아타운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원룸 월세 $400짜리 지하 반지하였지만 민철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견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했던 15년 경력도 연세대 경영학과에서 배운 마케팅 이론도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당신 영어 못하면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미국은 영어가 생명이라고. 코리아타운 취업상담소에서 만난 상담원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철은 그날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영어 회화책 한 권과 작은 녹음기가 전부였지만 버스 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시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민철은 한인 식당, 고향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로 더럽혀진 접시들을 하루 종일 씻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손은 금세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명함을 건네며 악수하던 그 손이었는데 오후 1시부터는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고급 주택가 신축 공사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못을 박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동료들과 소통하기 어려웠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쏘리만 하루에 수십 번 말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선셋, 때로의 76 주유소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손님들 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유리창을 닦아주고 간단한 정비도 도왔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이 일상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영어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손님이 왕이 아니야. 여긴 돈이 왕이고 영어가 신이라고. 너 같은 애들은 죽어라 이래도 밑바닥이야. 고향집 사장 김씨의 차가운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이렇게 냉정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존경받던 영업부장이었던 그가 이곳에서는 그저 값싼 노동력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첫 겨울이 왔을 때 LA의 건조한 추위는 예상보다 매서웠습니다. 민철은 낡은 반지하 아파트에서 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텨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잠들기 일쑤였죠. 벽지가 곰팡이로 우글거리고 수도꼭지에서는 가끔 녹슨물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한국에 보내는 생활비 300달러만은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를 읽을 때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순자의 편지에는 준호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는 이야기, 미영이가 첫 걸음마를 뗐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빨리 와서 미영이 걸음마 보여달라고 하네요. 준호는 요새 아빠 사진만 보고 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약속했던 투자 이야기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오히려 정우는 민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했지만 점점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약속도 계속 연기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어색하게 피해가는 게 역력했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아, 민철아. 요새 사업이 좀... 나중에 연락할게. 정우의 표정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지만 민철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철의 품속 수첩에는 정우가 한국에 투자하려던 50만 달러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LA 어카운트 5548-8104-7735. 정우가 혹시 내가 바빠서 연락 못하면 이 계좌 정보 잘 보관해둬. 나중에 한국 투자할 때 써야 하니까라며 건네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왜 그 돈을 찾아가지 않는 걸까요? 5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4억이 넘는 큰 돈이었는데 왜 그렇게 소중한 돈을 방치해 두는 걸까요? 민철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3월, 2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철이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의 부인 수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국마트 앞에서 장을 보던 수진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요새 정우 형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안 되던데. 민철 씨.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가 마약 거래에 연루돼서 FBI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럼 그 투자금은? 정우의 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정우가 말했던 건설업으로 번 깨끗한 돈은 사실 멕시코 카르텔과 연결된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한국 투자 계획도 자금 세탁을 위한 수단이었고 민철이 가진 계좌 정보는 수사기관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단서였습니다. 수진 씨,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하지만 정우가 당신 이름을 절대 대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만은 보호하고 싶다고. 그날 밤 민철은 생전 처음으로 이민을 후회했습니다. 손에 든 작은 수첩이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말이 없어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준호가 요새 매일 아빠 언제 와서 같이 놀아주냐고 물어봐요. 미영이도 이제 아빠라고 말해요. 빨리 오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4살 준호의 옹알이와 2살 미영이의 웃음소리. 민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9년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민국 단속반이 한인 작업장들을 수시로 급습했고 많은 한인들이 체포되어 추방당했습니다. 민철은 정식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우 사건 때문에 언제 수사선상에 오를지 몰라 늘 불안했습니다.
한인들 사이에서도 차별과 시기, 질투가 난무했습니다. 정호 사건 소식이 코리아타운에 퍼지면서 민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야, 너 정호랑 친하다며? 혹시 너도 그쪽 일에 손댄 거 아니야? 요새 FBI가 한인들 다 조사하고 있다던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었을 뿐이에요. 코리아타운 한인회관에서도 교회에서도 민철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정호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고 그 수첩도 침대 밑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1990년 봄, 3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우편으로 온 초록색 카드를 보는 순간 민철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다. 부동산 투기에 손댔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구나. 이제 정말 너만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아버지의 섬유 공장이 문을 닫았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민철이 양가 부모님과 아내, 아이들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라면 한 그릇을 끓여놓고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내가 무너지면 다 끝이야.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정직하게 일해서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정호처럼 쉬운 길을 택하지 않겠다고. 설사 더 오래 걸리더라도 떳떳한 방법으로 성공하겠다고. 새벽 3시 민철은 책상 앞에 앉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또 18시간 일해야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공부하는 그의 실루엣이 작은 희망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전환점은 1991년 LA 폭동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한인 상점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민철은 오히려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4년간 쌓은 인맥과 경험,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영업 노하우를 살려 피해 복구 서비스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한인 상인들 사이에서 통역과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지.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민철의 성실함과 신뢰성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영어도 늘었고 미국 사업 관행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호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철아, 나 이제 깨끗해졌다. FBI 수사도 끝났고. 그런데 내가 맡겨둔 그 계좌 아직 가지고 있니? 사실 정호는 수사를 받는 동안 민철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연락을 끊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달러는 실제로는 정호가 정직하게 번 돈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동결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같이 사업해보자. 내가 4년 동안 쌓은 경험과 내 자본을 합치면. 민철과 정호는 한인 종합서비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보험, 부동산, 법무, 회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였습니다. 1992년 연말 드디어 가족을 미국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5년 만에 만난 아내와 아이들. 이제 8살이 된 준호는 아빠를 알아보지 못했고 6살 미영이는 낯선 사람처럼 숨어버렸습니다. 아빠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준호의 한마디에 민철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습니다. 5년간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1993년 초 LA 서부 토렌스에 마련한 새 집에서 가족 넷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민철의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3베드룸 단독주택은 작았지만 5년 반 만에 이룬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내 순자도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지 한국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회사도 교육사업 분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여보,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한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의 말대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철과 정호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사업으로 확장했고 순자가 교육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진짜 보람을 느낀 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준호와 미영이가 점차 아빠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준호는 토렌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특히 뛰어났고 전교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컴퓨터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아빠, 이걸 보세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1998년 고등학교 2학년이던 준호가 자신이 개발한 간단한 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철은 컴퓨터를 잘 몰랐지만 아들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아빠, 이게 미래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준호는 UC 버클리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했고 민철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영이는 준호와는 다른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뛰어났고 학생회장을 연속으로 맡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아빠,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변호사요. 미영아, 변호사는 정말 어려운 직업이란다. 괜찮아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영이는 UCLA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같은 대학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상담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미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지만 민철 가족은 이미 더 큰 시련들을 겪어왔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우리가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준호의 말에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5년 준호가 UC 버클리를 졸업하며 찾아온 그날은 민철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빠, 저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하나 차리려고 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자금이라도. 아니요, 아빠. 아빠가 저한테 물려준 가장 큰 재산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준호는 친구 2명과 함께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의 온라인 언어학습 프로그램은 점점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2007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회사 링구아 브릿지가 구글에 인수된 것입니다. 인수 금액은 2천만 달러였습니다. 아들이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가 아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민철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그 과정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같은 해 미영이도 LA 최대 법무법인 킴벌리 앤 어소시에이트에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최연소 파트너였습니다. 그녀는 이민법과 국제법을 전문으로 하며 많은 한인들을 도왔습니다. 아빠,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아빠가 보여주신 모습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민철이 20년 전 낡은 가방 하나 들고 품에 안고 온 희망의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2007년 추수감사절, 토렌스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는 새로 사귄 한국계 미국인 여자친구 수잔을 데려왔고, 미영이는 로스쿨 동기였던 백인 남자친구 마이클과 함께 왔습니다. 이제 진짜 미국식 다문화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온 가족을 바라보며 민철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들이 오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는지 잊지 마라. 아빠의 눈물과 엄마의 기도,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야. 준호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아빠의 희생 때문이에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20년 전에 내린 그 결정이 정말 옳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민철은 20년 전 김포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한국 땅을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 이제 그 희망이 두 아이를 통해 훨씬 더 큰 꿈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인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잃지 않았어. 이민 1세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자라난 2세대가 이제는 미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더 큰 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2010년 여름, 민철은 23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김포공항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1987년 그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났던 그 젊은 청년이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성취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의 두 딸과 미영이의 아들. 3세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8살 손녀 수지의 질문에 민철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야,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단다. 할아버지에게는 너희들이 있었으니까. 고향 마을 언덕에 앉아 민철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의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구나. 해질 무렵 민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빠, 언제 돌아오세요?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빠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 곧 갈게. 아빠가 가서 도와줄게. 민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민 1세대의 희생과 눈물 위에 자라난 2세대가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에
자신의 경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민철은 다시 한번 품속 깊이 간직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23년 전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희망 하나만 품고 떠났던 그날이 정말 맞았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쓴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었습니다. 성공의 크기는 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크기로 결정됩니다.